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기준으로요, 연금저축 펀드를 납입하는 과정과 운용하는 과정,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부분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요, 납입하는 과정에서는 돈만 납입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가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돈 굴리는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금을 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인출할 수 있냐? 우리는 만 55세 이후 시점부터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에서 연금 개시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까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다 연금저축 펀드에 관련된 내용들로 총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연금저축 펀드 여러분들의 활용 목적에 맞게 잘 활용 계획을 세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세액공제만 받을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만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지 않게 되면요, 사실상 가입을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납입한 금액 중에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다 16.5%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서 선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과정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받으시고요,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절세계좌로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상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지만, 연금 계좌, 연금 저축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연이 되냐면 바로 자금을 인출하는 그 시점까지 세금 없이 계속적인 운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운용 이익이 극대화됐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많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납입 과정에 있어서 납입 한도를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연금계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종류가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고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고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연금저축 펀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신탁은 더 이상의 판매는 불가능하고,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많이 나간다라는 생각에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납입 한도에 있어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합산한 연금계좌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납입 한도는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은 900만 원, 이 둘을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뭘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불입하고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면 1,2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할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물음표가 뜨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200만 원의 납입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발생되는 뭐 이자나 뭐 배당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운용 과정 중에는 과세 이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절세 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일단 중요한 것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활용하는 계획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이러한 납입금액을 합산해서 토탈 1,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900만 원까지가 맥스고요. 그리고 이 계좌의 전체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만 100% 나는 채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연금저축 펀드에 조금 더 많은 자금을 납입한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계좌로 IRP에다가 900만 원까지 납입해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 방법들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납입 단계에 있어서 세액공제율도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는 소득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와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은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거나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16.5%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환급액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납입해서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환급액이 99만 원이 하나 있고 79만 2천 원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사실 중에 하나는요. 내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하거나 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로 99만 원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납입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뭐라 그러냐면 세액공제라는 이름을 쓰고요. 세액공제는 소득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빼주는 항목이냐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99만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연금저축 가입 통해서 600만 원의 세액공제 99만 원을 적용받게 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99만 원은 덜 내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환급액이 발생되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개념보다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환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내 통장에 99만 원을 이렇게 쏴주는 개념으로 환급액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용 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연금저축 펀드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은요. 일단은 불가능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예금 가입 안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장내 채권 및 장외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 안에는 뭘 선택할 수 있냐? 우리는 일반적인 펀드 혹은 상장지수 펀드 혹은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리츠 상품까지는 우리가 매수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펀드를 선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생기고요. 계좌번호에 자금이 입금되면 이 계좌 안에서 일반적인 펀드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리츠 상품을 선택해서 뭘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펀드를 이용할지 ETF를 이용할지 리츠를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추가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만, 자,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과세 이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뭘 활용한다? 월 배당 ETF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배당 ETF를 매수해서 발생되는 월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월배당 ETF에 뭐한다? 재투자만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크기와 연금액의 크기도 같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는 최대한 월배당 ETF를 잘 활용해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꼭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는 보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장지수 펀드를 잘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수많은 상장보수 펀드들 중에는 배당을 그나마 꾸준히 주는 월배당 ETF들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운용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서 미래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용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10년을 가입을 합니다. 자, 10년이라고 하면은 10회에 뭐가 생겼을까요? 만기라는 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10번의 만기가 생길 때마다 15.4%의 세금을 이익에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익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15.4%는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익에 15.4%까지도 계속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재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인출했었을 때 적격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 저율과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용 잘해서 과세 이연 효과 극대화시키고 나중에 인출할 때 적격 인출하게 되면 세금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충분히 절세계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이연은 지금 당장 세금 떼지 않으니 세금만큼도 우리가 꾸준히 재투자해서 미래에 뭘 키울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과세에 이연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중간에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해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살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공제라는 걸 해주는 상품들은요, 이 상품이 설계됐었을 때 원하는 조건으로 인출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과정에 공제됐는데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를 하게 되면 기분이 살짝 나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5%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금으로 몽땅 다 과세해서 세금 부담을 늘려주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연금저축 펀드에서 납입하는 과정에 세액공제 받으면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그냥 내가 한꺼번에 인출해서 자금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및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는 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아까도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데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이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6.5%의 생각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과 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금저축 펀드가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 55세가 되게 되면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출은 연금 수령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통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확정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의식으로 자유롭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임의식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인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임의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확정 금액과 확정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따박따박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수령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자, 이러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경우는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1조건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저율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 수령액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운용 이익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연금계좌 평가액을 매년 1월 1일 기준자로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나눠서요. 1.2배수를 곱한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 수령 연차는 자, 연금저축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자, 이때 만 55세의 연금 수령 연차는 개시를 하게 되면 이때 6년 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 55세 기준으로 연금 수령 연차는 1년 차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이상 수령과 5년 이상 수령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연금소득세를 저율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부합하기 때문에 13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수령 연차가 만 55세가 되면 6년 차가 되기 때문에 5년 뒤가 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가 되기 때문에 13년도 이전 분들은 6년 차 적용되고 앞으로 5년만 더 받게 되면 자, 분모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은 연금계좌 평가의 만큼의 수령 한도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년도 이전 분들은 5년 이상만 일단 수령하게 되면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되고 13년도 2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년 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했었을 때 이후에 연금 수령 이 한도는 사라지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연금을 인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연간 수령 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언제 가입했는지 그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 수령 연차는 그런 내 나이가 만 55세가 되는 그 시점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지 수령 연차가 증가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연금 만약에 2013년도 이후에 가입했었을 경우에 내가 가입 기간을 5년 유지하고 만 55세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 55세가 됐는데 지금 연금 개시 안 하고요. 만 64세에 하게 되면요. 만 55세부터 1년 차가 카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만 64세에 연금 개시하게 되면 이때 수령 연차는 자연스럽게 10년 차를 적용받게 돼요. 이때는 수령 한도가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연차를 단순히 늘리기 위해서 연금을 개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연금 개시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노후소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만 잘 고려해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과세 이연의 끝은 세금입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율과세 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데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저율과세 할 수 있는 거는요. 1번 조건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해야 되는데 그 금액의 크기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연금 소득세인 5.5에서 3.4%의 세율로 저율과세될 수 있고요. 자, 5.5라고 하는 건 연금 수령 나이 55세부터 69세 사이, 70에서 79세 사이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령 한도 이내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인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으나 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리고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고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6.6에서 49.5%의 다른 소득과 합산된 그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해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때는 기타 소득세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서 몽땅 다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망을 원인으로 내가 만약에 인출을 할 수밖에 없다. 사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승계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승계는 배우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승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해지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는 해지했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16.5%의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 기준에 맞춰서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분들에게 상속이 되는 개념이지만 그때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연금 인출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령 한도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율과세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충족해서 장기간 인출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운용수익에 따른 예상 연금 수령액입니다. 운용이익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인데요. 자, 월 납입액이 월 30만 원이고요. 20년간 납입하게 되면 납입 원금은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5%, 7%, 9%, 11%를 장기간 운용했었을 때 20년 이후의 연금계좌 평가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받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뒤 평가액은 3%로 운용하면 9,800만 원이 되지만 9%로 운용하게 되면 1억 9,300만 원으로 무려 1억 원의 금액들이 상당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운용을 어떻게 할지 운용에 대한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하게 되면 연간 3% 정도밖에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최대한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다소 보수적인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3%로 운용했을 경우와 5%로 운용했었을 경우에 20년간의 예상 수령액에도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매매 차익 목적으로 여러 가지 펀드나 ETF를 선택해서 운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ETF를 선택하시면서 월배당 ETF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 평가액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배당과 그 다음에 인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짜는 거 영상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꼭 공부하셔가지고 연금저축 펀드에서 잘 운용하셔서 미래의 연금 수령액도 많이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가입보다는 운용과 인출 훨씬 더 집중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대체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용과 인출을 잘 했었을 때 절세 효과와 그리고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율 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세액공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운용자를 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미래에 지급받는 연금의 크기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20, 30년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에서 운용을 어떻게 할지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에서 뭘 해야 될까요? 투자는 필수이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를 반드시 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입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 준다라는 그러한 달콤한 그러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해서 운용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여러분들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